일장 어린 시절. 저는 1925년 12월 16일 초승달 밤 하이델베르크 근처의 조용한 도시 레이멘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부모님 알베르트와 안나는 제 이름을 안톤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저는 점성술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생일에 대한 점성술의 예측이 어쩌면 우연히 맞았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초승달 밤에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이상과 개성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궁수자리는 쉽게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지키며 열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로잡는 동시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더불어 자신이 진실하고 올바르다고 여기는 것을 끝까지 지킨다고도 합니다. 제 삶을 통해 저는 진실하고 올바르다고 여기는 것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차례 결과에 대한 경고를 받았지만 저는 언제나 그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굴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복종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굴복하면 자신의 위엄과 존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부터 국가사회주의자들의 잔혹한 체제에 굴복하지 않았고 잠재적인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톨릭 교회의 법에 순응했습니다. 그것이 제 양심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법을 따를 수 없게 되었을 때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성직자를 포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견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며 결국 인정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후에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저를 공격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제 길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더 나은 반대 농어에 대해 열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저는 많은 시간을 갈등 속에서 보냈음을 깨닫습니다. 삶의 다양한 시기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번 부모님에 대한 제 입장을 새롭게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중반에 이르러 저는 부모님께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를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 깊이 진정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마주할수록, 특히 어머니와의 경험을 되돌아볼수록 과거의 상처 중 아직 아물지 않은 기억들이 더욱 자주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완전히 잊고 심지어 기억하려 해도 떠올릴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치유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서 이러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다양한 새 우기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와 공명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더 이상은 알지 못하는 어떤 억압된 상황이 나타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래된 어떤 사건이 그 결과로 인해 다시 촉발되고 해결됩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사실 모든 변화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데서 출발하며 이는 마치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린 시절을 부모님의 고향인 라이멘에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 라이멘은 인구가 겨우 4,000명 정도에 불과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엔지니어로서 지역의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하셨는데 그 공장은 현재 하이델베르크 시멘트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외할아버지도 같은 공장에서 일하셨지만 육체 노동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 당시 노동자 주택단지라고 불리던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은 에센의 크루프 제철소 근처에 있는 유명한 노동자 주거 지역과 비슷한 형태로 1900년경 프리드리히 쇼트라는 기업가의 개인 소유지에 세워졌습니다. 그는 이 주택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직접
성실하고 공로가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모든 가정은 공장에서 작은 땅을 하나씩 배정받아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닭 몇 마리와 돼지 한 마리를 기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말하자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삶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장에서의 노동이 하루의 중심이었으며 일이 끝난 후에도 집 근처 밭에서 노동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외할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오랜 시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소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꽤 많았던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그곳은 마치 낙원과도 같았습니다. 넓은 초원과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있는 작은 광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마치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것은 거의 하나의 커다란 가족 공동체와도 같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삶에는 특별한 따뜻함과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라이맨을 고향처럼 느낍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들리던 단조로운 케이블카의 웅궁거리는 소리와 265개의 녹색 운반통이 기둥을 지나며 천천히 흔들릴 때 나는 가벼운 딸깍 소리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운반통들은 고농도의 석회를 실어 나르며 라이맨의 지붕 위를 지나 채석장과 시멘트 공장을 잇는 6km의 거리를 조용히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소박하고 겸손한 삶에 끌렸습니다. 풍요로운 시절에도 돈의 유혹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삶을 이끈 것은 고향에 대한 애착과 끈기 있고 규칙적인 노동이었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세련된 요리가 아니라 잘 익은 감자 한 접시나 허브 요리에 능한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입니다. 최신형 세단 대신 우리 집 차궤는 20년 된 자동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훌륭하게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 굳이 새 차를 살 이유가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 최고의 사치는 바로 바츠만 산의 웅장한 풍경이 보이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이 운명의 산에서는 수많은 등반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한 게스트룸이 마련되어 있어 종종 방문하는 이들과 함께 주방이나 발코니에서 소박한 나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 소피와 저는 매일 오후 집 근처의 가을을 따라 산책을 즐깁니다. 그 산책은 우리에게 힘과 내면의 평화를 선사합니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기쁨, 그리고 사람들과의 조화롭고 영감을 주는 교감은 돈의 힘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제가 5살이었을 때 부모님은 2살 터울의 형, 로베르트와 2살 어린 여동생 마리안과 함께 코엘른으로 이사하셨고 저는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조부모님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조부모님과의 이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조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은 좋았지만 부모님과의 이별은 제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버려지고 소외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 로베르트는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막내였던 마리안이 부모님과 함께 남은 것은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가장 어린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형은 제게 경쟁자로 보였기에 그가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부모님과 함께 지내야 했던 것은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내담자들의 가족 새 우기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자주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는 어머니를 향해 조기에 중단된 움직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이 중단된 움직임은 개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생명은 어머니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곧 우리 삶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어머니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곧 자기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성공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기쁨을 전하고 사랑받으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어머니와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전의 경험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후 3에서 4세, 늦어도 5세 이전에 어머니와의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거나 병을 앓아 어머니가 곁을 지켜줄 수 없었던 경우, 혹은 어머니가 병을 앓아 회복하는 동안 아이와 떨어져 있어야 했던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분리는 어린아이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는 속으로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버려진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깊은 혼란을 겪습니다. 이는 하나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본능적으로 따라야 할 움직임이 가로막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없다는 무력감과 엄마가 꼭 필요할 때 엄마에게 갈 수 없다는 절망감은 아이의 내면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내면의 이미지는 고통과 비판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분리의 아픔이 결국 분노나 절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경우 아이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엄마를 포기할 거야. 나는 혼자 남을 거야. 엄마와 거리를 둘 거야. 엄마로부터 멀어질 거야. 나는 마음을 닫을 거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스스로를 지켜야 해. 이러한 내면의 결정은 성장 후에도 삶의 다양한 관계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어머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 아이는 변하게 됩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거부합니다. 과거의 고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의 손길을 거부하거나 엄마의 사랑에서 스스로를 닫아버립니다. 엄마가 다가가 아이를 안아주려 해도 아이는 내면뿐만 아니라 때로는 외적으로도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닐까 자책하며 점점 아이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 이해의 단절이 생기고 둘 사이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집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감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과거의 고통이 떠오르며 무의식적으로 그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상대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막상 상대가 가까이 오면 친밀감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상대를 반갑게 맞이하는 대신 여러 방식으로 밀어내려 합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해 깊은 관계를 원하면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설령 열었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자신의 아이와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자녀와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의 분리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내면적으로 또는 가족 새 우기에서 통해 중단된 움직임을 회복할 때 감정과 기억 모두에서 이러한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실망, 분노에도 불구하고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여 다시 엄마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결국 엄마의 품 안에 안기고 엄마의 품에서 포근히 감싸 안기는 순간 우리는 마침내 엄마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어머니의 헌신과 업적을 온전히 인정하게 된 것은 인생의 중반이 되어서였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받은 한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치료사는 바닥에 3개의 사각형을 그린 후 저에게 각 사각형의 중심에 서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 가장 편안한지 말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3공간이 모두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치료사는 각 사각형이 각각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 그리고 내 엄마를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저 자신과 이 판단 기준이 주는 의미를 떠올리며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다시 태어난 듯한 강한 활력과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엄마를 향해 품고 있던 비판이 결국 나를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엄마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한 채 여전히 엄마에게서 무언가를 바라며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명상을 통해 제 트라우마 이전의 시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사랑, 어린 눈빛 속에서 안겨있던 기억, 신뢰 속에서 젖을 먹이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명백한 세부 사항들을 기억했고 그것을 통해 세상의 걱정에서 벗어나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생생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저는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엄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붙잡고 그것이 제 영혼 깊숙한 곳에 넓은 공간을 차지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의 비판으로 가득했던 이미지를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결정을 버리고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께 다시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비로소 어머니가 항상 제 곁에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요리를 하고 옷을 꿰매며 심지어 나치 정권에 반대하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암사자처럼 싸웠던 강인한 존재였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인정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형이 어머니의 더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면 깊은 슬픔과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의 92번째 생일을 불과 몇 주 앞둔 날, 그 감정이 다시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러자 아내 소피가 이리 와서 이것으로 가족 세우기를 해보자 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우리 집을 방문한 친구 한 명이 가족 세우기의 대표자로 참여했고 이후 저도 직접 세우기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항상 저에 대해 갖고 계셨던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저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제 영혼은 깊은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거의 100세가 된 사람조차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영혼의 평온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바라보실 때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부모님을 향한 기쁨을 표현하실까요? 어떤 신성한 빛이라도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분은 그저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자신과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큰 기쁨, 광범위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쁨에 이끌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생명의 춤을 춥니다. 이 기쁨은 영적이며 모든 것을 포용하며 무조건적인 순수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곧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만한 생명의 기쁨이며 완전한 행복입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부모님은 저를 코엘른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는 제게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거의 전원과도 같았던 평온한 생활을 떠나 크고 활기 넘치는 대도시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하고 어느 순간 그 환경에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어차피 선택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아이는 안전한 땅을 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선하고 자극적인 풍요로운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코엘룬에 도착했을 때 이 도시는 시장 콘라드 아데나워의 주도 아래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국군 점령군이 철수한 후 그는 부츠바일러 호프 공항을 확장하고 이를 서유럽의 중요한 교통 중심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1928년에는 이미 베를린, 파리, 암스테르담, 제네바, 런던, 브뤼셀, 코펜하겐, 함부르크, 위넨과의 정기 항공 노선이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1929년에는 코엘른 본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었고 1930년에는 헨리 포드가 직접 코엘른을 방문하여 기존의 베를린에 있던 포드 모터 컴퍼니의 새로운 공장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매료시켰던 것은 한자 호흐하우스였습니다. 1925년 노이슈타트 북쪽 지역에 완공된 이 고층 건물은 당시 무려 17층이나 되었으며 65m 높이로 한때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저를 티츠 백화점에 데려가 주실 때면 더욱 기뻤습니다. 그곳에는 독일 최초의 완전 자동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층과 층을 오가는 것 그 자체로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코엘른 대성당이 있었습니다. 이 웅장한 고딕 양식의 성당은 두 개의 거대한 첨탑과 7,100제곱미터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면을 자랑하며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상징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서 가톨릭 신앙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코엘른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장엄한 위엄을 뿜어내는 이 성당은 제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동시에 친숙하고 가까운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5세 때 저는 사제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그저 자연스럽게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조부모님 댁에서 지내던 시절 외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 미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성찬례를 통해 깊은 경건함과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저렇게 제단 위에 서서 신자들에게 같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어린아이였던 저는 사제직의 진정한 의미와 그 광범위한 소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든 후에도 이 꿈이 다른 어떤 열망으로 대체된 적은 없었습니다. 제 결정을 이해하려면 당시 제가 신과 맺고 있던 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제가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신앙적인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제 결정이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특히 어머니는 가톨릭 신앙에 대한 깊은 믿음을 지닌 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는 제 결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저를 강하게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제직에 대한 부름이 단순히 개인적인 소명을 넘어 가족 전체의 명예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제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로 여겨졌습니다. 더불어 가족 중 한 명이 사제가 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받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소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사제의 길을 선택한 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녀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많은 경우 그녀의 직관은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갈색 가죽 가방을 등에 메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연필과 석판, 그리고 리본으로 묶인 작은 스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에렌펠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페르디난트 뮌렌스 공장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드 콜로뉴 4711과 50세 이상의 여성들을 위한 향수 토스카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쥐털인 필기체를 철저히 배웠습니다. 이 필기체는 1920년대에 기존의 독일 필기체를 대체한 새로운 서체였습니다. 당시 학교의 교육 방식은 제국주의 시대의 엄격한 규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는 이런 말이 강조되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침묵하고, 머리는 기대지 말고 귀를 기울여라. 초등학교에서 보낸 4년은 저에게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선생님은 저를 나무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통증 때문에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리에서 움직이면 그 의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교실 앞쪽으로 나아가야 했고 벤치 위에 엎드려 다시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왜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혹독하게 대했는지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교사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었기에 아무도 이에 대해 불평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학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였고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집에서도 엄격한 규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특히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고 근면하며 매우 규율을 중시하는 분이었고 어떠한 작은 실수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저를 고무호수로 자주 때렸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처벌이었으며 아버지의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는 저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받은 신체적 처벌이 제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는 불과 14년 전 멕시코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신체 치료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특정한 신체 부위를 눌러 6세에서 10세 사이에 겪었던 아픈 기억을 되살려내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과 에너지가 해방되었고 마지막 단계의 마사지 치료를 통해 긴장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떠오른 고통과 내면의 상처는 너무도 강렬하여 저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 충격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고 제 내면에서 어머니와 다시 연결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이렇게까지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또 다른 모습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없이도 저를 데리고 오페라, 콘서트, 박물관에 가셨고 함께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러 가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습을 더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엄하게 지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제가 음악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할아버지와 제 아버지가 걸어온 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제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꿈은 어머니와 어머니의 부모님이 원했던 것과 더 가까웠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신앙을 실천하는 분이긴 했지만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착은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수십 년 후 제가 심리치료에 종사하고 있을 때 저는 형성심리학의 창시자이자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에너제틱 연구센터의 소장이었던 스탠리 켈레만을 만났습니다. 대화 중 저는 아버지의 엄격함과 그로 인해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린 시절의 어려움은 아버지의 엄격함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스탠리 켈레만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강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엄격함이 결국 저에게 강인함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버지가 제게 전해준 그 힘을 이해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아버지와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깊은 충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방향을 돌려 그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으시며 그들 또한 약점과 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부모님께서 잘못하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완벽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갔다면 우리는 과연 삶을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님의 실수, 우리가 맞닥뜨린 도전,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경험들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특별한 힘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배제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들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걸 통해 배우고 힘을 얻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완벽한 가족에게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진정한 연민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혹은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이제 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를 겪은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공감하고 연민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 곁에 서서 사랑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할까요? 1933년 1월 30일, 이날 독일 제국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가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코엘른의 날씨는 춥고 습했으며 인도에는 눈이 군데군데 쌓여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라디오에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별판 신문이 배포되었고 사람들은 노이마르크트 광장에 몰려들어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집에 들어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히틀러가 제국 총리가 되었어. 부모님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부터 국가사회주의 정권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나는 그때 부모님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는데 왜 부모님만 그렇게 우울해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모두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환호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깨닫게 될 거야. 나는 두려워. 아주 두려워. 1932년 11월 6일에 열린 독일 제국의회 선거에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성적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협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같은 날 밤, 돌격대의 술에 취한 지지자들이 코엘른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히틀러식 경례를 강요했습니다. 다음 날, 갈색 셔츠단은 도이츠에서 루돌프 광장까지 행진을 벌였고 전시관에서 독일식 축성 의식이 거행되었다. 당시 코엘른 시민들은 이 행사를 무관심하게 지켜보았으며 오히려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국가사회주의에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수백 명의 코엘른 출신 공산주의자들과 사회민주당원들이 돌격대에 의해 강제 추방, 고문, 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의 묵인 아래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경찰이 직접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1933년 4월 1일 도시의 인사과장은 행정기관에 유대인 관련 정보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심지어 1935년에 제정된 뉘른베르크 인종법보다도 앞서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깊은 신앙심 덕분에 국가사회주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치 정권의 온갖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끝까지 당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러기 위해선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권력이 장악된 지 몇 주 지나지 않은 어느 일요일이 기억납니다. 부모님은 우리와 함께 베르기셰스란트로 소풍을 가기로 하셨습니다. 아침 미사를 마친 후 우리는 트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돌격대 소속의 한 남성이 다가와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대답이 돌격대 대원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소리치며 체포하려 했습니다. 당시 돌격대 대원들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헤르만 괴링이 프로이센 내무부 제국장관 직권대행으로 임명되었으며 동시에 프로이센 경찰청장으로서 돌격대를 국가의 보조 경찰로 지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 순간 트램이 도착했고 우리는 재빨리 탑승했다. 기관사는 서둘러 문을 닫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SA 대원은 자전거를 타고 우리를 쫓아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기관사는 다음 정거장들을 그대로 지나쳐 속도를 높였고 결국 SA 대원은 우리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객실 안의 승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민들의 태도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1936년은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이 해는 내 삶의 절반을 결정짓는 길로 나를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 해의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는 마리안 힐 선교사단이 운영하는 알로이지아눔이라는 신학교와 기숙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이 학교는 1910년 독일의 로어 암 마인에 설립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지인을 통해 아프리카 선교 활동에 주력하는 로마 가톨릭 수도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학교를 방문한 어머니는 이곳이 내가 꿈꾸던 사제의 길을 준비하는 데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던 아버지도 결국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학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숙학교 생활을 준비하며 어머니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쌓아주셨습니다. 너무 커서 바닥을 질질 끌며 겨우 운반할 정도였습니다. 코엘른역에서 어머니는 나를 기차에 태우고 간단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혼자서 새로운 삶을 향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내 마음속에는 서로 엇갈리는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 불안, 절망이 밀려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감과 설레는 흥분,
그리고 드디어라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기차 안에는 다른 아이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덕분에 여행길은 한층 즐거워졌습니다. 알로이지아눔은 말하자면 나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와 동시에 지역 내에 프란츠 루트비 폰 에르탈 학교에서 중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라틴어를 가르쳤으며 1730년 로어 암 마인에서 태어난 비르츠부르크와 밤베르크의 왕자 주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193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33년까지 알로이지아눔에는 약 150명의 학생이 거주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한 후 수도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면서 학생 수는 감소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바로크 양식의 영향을 받은 3층 건물, 그리고 3개의 가로로 배치된 부속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긴 복도, 유겐스틸 아르누보 양식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 주물로 만든 난간과 나무 손잡이가 있는 계단, 그리고 양파 모양의 돔을 가진 학교 교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알로이지아눔에서 나는 집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시절은 나에게 있어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가족이 그립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부모님 집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이나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부님들은 다정했고 우리를 아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며 스포츠, 산책, 음악 수업, 연극 공연, 그리고 방대한 도서관 이용까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바이올린을 배웠고 학교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었으며 성가대에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기숙학교 생활은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이었습니다. 알로이지아눔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는지를 깨달은 순간은 기숙학교 첫 해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함께 마인강으로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강가에서 우리는 큰 널빤지를 발견했고 그것을 타고 뗏목처럼 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신부님들은 이러한 행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는 강가에 서 있는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뗏목 놀이를 멈추었지만 그는 우리를 불러 세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행동이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는 심각한 책임을 져야 했고 기숙학교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닷새 동안 이 일을 부모님께 알릴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알려진다면 우리는 기숙학교에서도 공식적인 징계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후 5날 동안 나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우리는 다시 그 선생님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겠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는 구원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날은 이제 막 시작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서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깊은 기쁨으로 채웠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 또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의 집에서처럼 기숙학교에서도 저는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그곳에서 지내던 우리와 다른 또래 청년들을 구별짓는 요소였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융크폴크나 히틀러 유겐트 같은 유소년 단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히틀러의 체제와 직접적인 접촉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38년 알로이지아눔은 국가 사회주의 정권의 잔혹한 탄압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38년 3월 13일 독일군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한 다음 날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제국의 합병 법안을 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월 10일 이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며 이는 구 오스트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독일 본토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선전 문구가 전해졌습니다. 부주의로 인해 한 표도 무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표 전에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찬성 아래 있는 큰 원에 X 표시를 하십시오. 그러나 기숙학교의 일부 신부님들과 주방에서 일하던 몇몇 수녀님들은 이에 따르지 않고 반대에 투표하셨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곧바로 눈에 띄었고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횃불을 든 돌격대 대원들이 시위를 벌인 후 다수의 돌격대 대원들이 알로이지아눔 앞에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글씨로 이곳에는 반역자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반대에 투표했다. 라는 문구를 학교 담벼락에 낙서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약 200장의 창문을 부쉈습니다. 제 기숙사에도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기숙학교의 교장과 행정 책임자는 예방적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며 주로 정권에 반대하는 인물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포된 이들은 대부분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많은 경우 강제수용소에서 목숨을 잃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날부터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에도 저는 알로이지아눔에서 국가사회주의 정권의 광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시작은 1939년 9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 히틀러는 독일 제국의회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오전 5시 45분부터 방역을 시작할 것이다. 폴란드 침공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약 6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이던 영국과 프랑스는 이틀 후, 즉 9월 3일에 독일 제국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미 1938년부터 나치당 지도부는 비밀리에 국경 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대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결국 알로이지아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이틀 후 대피 조치를 위한 첫 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각 지역 행정당국에 조만간 대규모 난민이 유입될 것이라는 공지가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적색 지대라 불리는 지역에서 많은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라인강 서쪽 둑을 따라 형성된 폭 20km의 국경지대로 에이펠의 구름지대에서 시작하여 칼스루의 남쪽까지 이어졌으며 다시 라인강 동쪽을 따라 스위스 국경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1939년 9월 3일 이 지역 주민들은 송환자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군사 명령에 따라 거주지를 즉시 비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조치는 한편으로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베어마우트 독일 국방군의 기동성을 보장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대피민들은 1인당 최대 30kg의 짐만 휴대할 수 있었으며 떠난 후 집을 잠그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가축은 그대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강제 이주는 독일 제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알로이지아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건물의 하층부 전체가 압류되어 대규모 난민들을 위한 숙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난 후에서야 프랑스 전투가 종료되고 콤피엔뉴 제2차 휴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야
강제 이주된 사람들은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알로이지아눔은 국가 사회주의자들의 광기 어린 목적을 위해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1940년 이곳은 동유럽에서 돌아온 독일인들을 위한 수용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마자 히틀러는 유럽을 완전히 재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1939년 10월 6일 그는 독일 제국의회에서 연설을 하며 동유럽과 남동유럽의 민족적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나치는 제국으로의 귀환이라는 구호 아래 대독일 제국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유럽 각지에 거주하던 독일계 정착민들과 이민자들을 독일 국경 안으로 재배치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발트 3국, 베사라비아, 보리니아, 부코비나, 도브루자,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심지어 남티롤 지역에서 약 50만 명에 달하는 독일계 주민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대규모 이주의 전제 조건은 1939년 체결된 몰로토프-리벤트로프, 히틀러 스탈린 간 협정이었습니다. 이 협정은 동유럽의 특정 지역을 소련이 점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귀환자들은 독일이 점령한 폴란드, 보헤미아 모라비아 보호령, 그리고 하부, 슈타이어마르크, 현재의 슬로베니아 지역에 위치한 몰수된 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기 전부터 독일계 민족을 위한 정착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폴란드인과 유대인들이 강제 추방되거나 개토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러한 식민 정책은 홀로코스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돌프 아이히만은 유대인 강제 이송 작전을 리투아니아 독일인 정착을 위한 공간 확보와 같은 명칭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1939년 12월부터 독일 제국 중앙보안국 제4국 이주 및 강제 이주 담당 국장으로 활동했으며 1411년 이후에는 제4국 유대 문제 및 강제 이주 담당 국장을 맡아 약 600만 명의 학살을 주도한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하인리히 힘러는 1939년 10월 독일 민족 강화 담당 제국 커미셔너로 임명되었으며 이로써 제국으로의 귀환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43년부터는 독일 제국 내무장관이 되어 홀로코스트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0,000명의 귀환자들이 독일 제국 각지로 이송되었으나 당초 나치가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용소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당국은 가톨릭 교회의 건물을 우선적으로 몰수하였고 그 결과 알로이지아눔 역시 서로 다른 출신 배경, 문화, 가치관을 가진 약 400명의 귀환자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수용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학생 수는 겨우 55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기숙사층도 단 1개뿐이었습니다. 결국 1941년 나치 정권은 기숙학교의 폐쇄를 명령하였고 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은 카셀로 이사하였고 아버지는 무기 공장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프리드리히 김나지움에 입학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1779년 설립된 카셀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이 있는 중등 교육기관으로 1798년에는 그림 형제도 이곳에서 공부하였습니다. 1874년부터 이 학교의 가장 유명한 졸업생은 훗날 독일 황제가 된 프로이센의 빌헬름 2세로 그는 1877년에 이곳에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이곳에서도 로어암 마인의 프란츠 루트비히 폰 에르탈 학교와 마찬가지로 라틴어 교육이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사제가 되기를 희망했던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라틴어는 바티칸의 공식 언어이지만 점점 이탈리아어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열린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라틴어를 공식적인 예배 언어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저는 다시 반나치 정권 성향의 분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옆에는 프란츠 요제프 비어멜링 가족이 살고 있었고 저는 그의 아들과 친밀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비어멜링 씨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로 1931년부터 지역 의회 의원이자 카셀 지방정부의 재정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한 후에도 나치당에 가입하기를 완강히 거부했던 소수의 공직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39년 강제 퇴직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독일 연방공화국이 설립된 후 아데나워 정부의 초대 총리실장을 맡았으며 1953년부터 1662년까지 가족부 장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전후 독일에서 비어멜링은 특히 다자녀 가정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가족을 위한 철도 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행정 용어로는 다자녀 가정의 철도 요금 감면 증명서라고 불렸지만 일반인들은 단순히 비어멜링이라 불렀습니다. 비어멜링 가족의 집에는 많은 예수회 신부들이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의 말투와 대화 방식, 개방적인 사고, 뛰어난 지적 능력, 깊이 있는 신학 및 철학 교육, 그리고 엄격한 자기 절제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른 수도회와 달리 예수 회원들은 수도복을 입지 않았으며 수도원에서 은둔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복종을 강요받지 않았고 각자가 독립적인 존재로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지적 자유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까지 예수 회원들은 가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강한 카리스마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사회주의자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존재였습니다. 나치 정권 시기 예수 회원들은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많은 신부들이 설교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수 회원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길을 따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예수 회원들은 대부분 교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사로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수십 년간 강의를 해야 한다면 수도회에 들어가거나 사제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회원 대신 마리아닐 선교회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삶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길을 열어줍니다. 저는 언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교사가 될 것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비밀리에 활동하는 작은 가톨릭 청년 단체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금지된 조직이었으며 게슈타포가 감시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은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 유겐트 청소년단 소속 단원들이 집으로 찾아와 저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제가 집에 없다고 둘러대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배에 계속된 불참은 가족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요청에 따라 저는 2주에 한 번씩 히틀러 유겐트 청소년단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1943년 학교를 졸업하기 1년 전 저는 김나지움 7학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미 1936년에 학제 개편이 이루어져 김나지움 과정은 9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베어마흐트, 독일 국방군의 젊은 지원자들을 조기에 배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다른 동급생들과 마찬가지로 노동복무단에 소집되었습니다.
같은 해 프리드리히 김나지움은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제 학창 시절의 끝은 곧 청년기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앞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굶주림, 그리고 끝없는 슬픔의 세월이었습니다.